모든 걸 자살로 덮고 끝냈다고 믿었던 놈들은 몰랐습니다. 병실의 눈물 뒤에서 더 무서운 것이 깨어났다는 걸. 동생 대신 회사로 돌아온 그녀가 회의실 문을 잠근 그 순간 가해자들에겐 변명도 탈출도 없는 참교육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해 주세요.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깊은 산속,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다. 거센 빗줄기가 지면을 때리고 있었고 진흙과 빗물들에 뒤범벅된 훈련병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최연소 준장 윤서아. 그녀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녀의 눈빛 하나에 건장한 사내들이 벌벌 떨었다. 전원 선착순으로 산악 왕복 실시. 꼴찌는 오늘 저녁 없다. 실시. 교관의 호각 소리와 함께 훈련병들이 비명을 지르며 산속로 달려나갔다. 서한은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작전 지휘소 천막으로 들어섰다. 젖은 군복에서 흙내와 땀 냄새가 진동했다. 그 순간임. 붉은색 비상 연락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훈련 중이 아니라면 결코 울리지 않는 전화였다. 윤준장님, 본부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무슨 일입니까? 북쪽 동향이라도 이상합니까? 아닙니다. 개인적인 안위신원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서울 성모병원 응급실입니다. 윤지우 씨 보호자로 윤서아 준장님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우라는 이름이 들리는 순간 서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5분 전까지만 해도 훈련병들을 잡아먹을 듯하던 독수리 같은 기세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동생이 왜요? 교통사고입니다. 현재 의식 불명 상태고 뇌출혈이 심각합니다. 당장 오셔야겠습니다. 서아는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천막을 걷고 나가 훈련을 통제하던 부관을 불렀다. 헬기 띄워. 예, 지금 기상 상태가 띄우라고. 지금 당장 서울로 간다. 10분 내로 이륙 못하면 내 놈 옷 벗길 줄 알아. 서울 강남구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 앞. 소독약 냄새가 서아의 코를 찔렀다. 군복 위에 야전 상의를 걸친 그녀의 모습은 병원 로비에서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어깨에 박힌 별 하나가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갑게 빛났다. 담당 의사가 차트를 들고 다가왔다. 오셨습니까?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머리 쪽 충격도 크지만 온몸의 타박상이 심각합니다. 이건 단순히 옥상에서 떨어진 상처가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떨어지기 전에 이미 누군가에게 심하게 폭행당한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갈비뼈 2대가 골절된 건 추락 때문이 아니라 둔기에 맞은 것 같습니다.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났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 호흡기를 낀 채 누워있는 동생의 얼굴이 보였다. 자신과 점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생긴 얼굴. 하지만 생기 넘치던 그 얼굴은 퉁퉁 부어오르고 멍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서아는 유리창에 손을 댔다. 어릴 적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기억이 스쳤다. 언니,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언니처럼 군인이 되는 건 무서워. 난 그냥 예쁜 옷 입고 좋은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살래. 그렇게 말하며 웃던 지우가 지금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 있었다. 경찰 쪽에서는 자살 시도로 잠정 결론 내린 것 같습니다. 유서가 발견됐거든요. 의사의 말에 서아가 고개를 확 돌렸다. 유서 어디 있습니까? 관할 경찰서 형사가 가져갔습니다. 강남경찰서 강력팀 정형사라고. 이서아는 더 들을 것도 없다는 듯 몸을 돌렸다. 군화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눈빛은 험한 산비탈의 폭풍보다 더 거칠게 일렁이고 있었다. 강남경찰서 강력팀 사무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고 구석에서는 컵라면 냄새가 났다. 아니 글쎄, 자살이라니까요. CCTV 사각지대였고 옥상에 신발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유서까지 있는데 뭘 더 수사합니까? 배가 불룩 나온 중년의 형사가 다리를 책상에 올린 채 전화기에 대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전화를 끊으며 투덜거렸다. 쟁기자 놈들 냄새는 잘 맡아서 정 형사님이십니까? 차가운 목소리가 형사의 뒤통수를 때렸다. 형사가 의자를 돌려 뒤를 보았다. 정장 차림의 여자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누구십니까? 여긴 민간인 출입 금지인데. 서한은 대답 대신 자신의 신분증을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육군 특수전단 준장 윤서아. 형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별이다. 진짜 별이 눈앞에 서 있었다. 그는 황급히 다리를 내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넵넵, 무슨 일로? 윤지우 사건 담당자라고 들었습니다. 유서 내놓으십시오. 아, 그게 증거물이라 함부로 보여드릴 수가. 제 동생입니다. 그리고 군수사 기관에 정식으로 협조 요청 보내기 전에 조용히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내놓으세요. 형사는 쭈뼛거리며 서랍에서 비닐팩에 담긴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서한은 장갑을 낀 손으로 유서를 받아들었다. 너무 지쳐버림. 회사 생활도 사람들도 그냥 다 놓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컴퓨터로 타이핑된 글이었다. 지장은 찍혀 있었지만 이 서한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이건 지유의 말투가 아니었다. 지유는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들이라는 묘한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녀는 예민한 성격 탓에 누구 때문에 힘든지 정확히 적는 아이였다. 부검은요. 가족분들 동의가 없어서 아직, 그리고 외상이 확실해서 굳이 부검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만 몸에 난 폭행 흔적은 그건 떨어지면서 여기저기 부딪혀서 생긴 거겠죠. 서한은 형사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다. 이 남자는 무능하거나 아니면 매수당했다. 동생의 휴대폰 돌려주십시오. 그것도 증거물이라. 서아가 책상을 쾅하고 내리쳤다. 철제 책상이 찌그러질 듯한 소음을 냈다. 사무실 안에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지금 장난합니까? 자살이라면서요. 사건 종결이라면서요. 그럼 유품은 유가족에게 넘겨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형사는 기세에 눌려 땀을 뻘뻘 흘리며 증거물 봉투에서 깨진 휴대폰을 꺼내 주었다. 서한은 병원 근처 호텔방을 잡았다. 보안이 보장되는 곳이 필요했다. 그녀는 군용 장비를 꺼내 깨진 휴대폰의 데이터를 복구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의 작업 끝에 화면에 메시지와 녹음 파일들이 떴다. 그녀가 이어폰을 꽂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야, 윤지우, 너 이번 계약건 서류 조작하라고 했지. 왜 말이 안 통해? 이사님, 그건 위법입니다. 부실 공사가 될 수도 있다고요. 이 기집애 진짜 너 누군지 몰라. 태산건설 한전무 아들이야. 너 하나 매장하는 건 일도 아니라고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그래. 그럼 네 언니는 군인이라며? 요즘 군대 비리 터지면 옷 벗는 거 순식간인 거 알지? 녹음 파일은 비명과 둔탁한 타격으로 끝이 났다. 서아의 눈에서 눈물 대신 핏발이 섰다. 태산건설,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사. 그곳의 오너 일가가 동생을 짓밟았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전쟁터를 누비던 상처 투성이의 군인 윤서아가 있었다. 그녀는 가위를 들었다. 어깨까지 내려오던 거친 머리카락을 동생의 단정한 단발 스타일로 잘라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동생이 쓰던 파운데이션을 발랐다. 눈빛을 감췄다. 살기를 숨기고 겁 많고 순한 동생의 눈빛을 흉내냈다. 이제부터 윤서아는 없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낮게 속삭였다. 나는 윤지유다. 화요일 아침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고층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심장부. 그 한가운데 태산건설 본사가 우뚝 솟아 있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물결 속에 정장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말끔한 베이지색 재킷에 H라인 스커트, 검은 구두, 영락없는 윤지유 대리였다. 하지만 그 껍데기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야수였다. 서한은 로비의 회전문을 밀고 들어갔다. 보안 요원이 그녀를 보고 흠칫 놀랐다. 윤 대리님, 죽었다고 혹은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소문난 여자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왔으니 놀랄만도 했다. 서한은 슬쩍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동생이 그랬던 것처럼 오랜만입니다. 목소리 톤까지 완벽하게 조절했다. 사무실이 있는 15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정적이 흘렀다. 커피를 마시던 여직원이 컵을 떨어뜨렸다. 아, 안녕하세요. 서아가 짐짓 주눅든 표정으로 자리에 가서 앉았다. 동생의 책상, 누군가 이미 짐을 정리하려고 박스에 물건을 담아둔 상태였다. 서아는 박스를 엎어버리고 물건들을 다시 책상 위에 늘어놓았다. 그때 부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튀어나왔다. 송 부장, 동생의 직속 상관이었다. 너 살아 있었어? 아니,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퇴원했습니다. 생각보다 덜 다쳤거든요. 허참 독한 일세, 그 난리를 치고 출근을 해. 야, 너 사직 써낸 거 수리됐어. 나가. 서하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여전히 순해 보였지만 입꼬리는 미세하게 비틀려 있었다. 사직 낸 적 없는데요. 제 필적도 아니고요. 자나 미친년이 지금 누구 앞에서 말대꾸야? 송 부장이 손을 들어 올리며 다가왔다. 습관적인 위협이었다. 평소에 윤지우라면 움츠러들며 죄송하다고 빌었을 것이다. 송 부장의 손이 서아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려는 순간이었다. 탁. 서아가 송 부장의 손목을 가볍게 낚아챘다. 아주 살짝 잡같았지만 송 부장은 마치 강철 수갑이 채워진 듯한 통증을 느꼈다. 아, 뭐야? 너 이거 안 놔. 부장님 성희롱 예방 교육 때 배우지 않았나요? 신체 접촉은 주의하시라고. 서아는 생글 웃으며 손목을 비틀었다. 우두둑하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송 부장의 얼굴이 벌쭉게 달아올랐다. 그리고 저 오늘부터 밀린 일 다 처리할 겁니다. 특히 입찰 관련 서류들 말이죠. 꼼꼼하게 다시 검토하려고요. 그녀는 손을 놓았다. 송 부장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사무실 안에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사무실 입구에서 저벅저벅 구두 소리와 함께 남자들이 들어왔다. 명품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 한도윤 상무였다. 동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 무슨 소란이야? 아침부터 한도윤의 시선이 서아에게 꽂혔다. 그는 망령을 본 듯 잠깐 주춤하더니 이내 비열한 웃음을 띄웠다. 오, 윤대리 목숨 건져왔군. 누리다 누려. 호호. 그는 다가서며 지아의 턱을 손끝만으로 축혀 올리려 했다. 요번엔 옥상이 아니라 어느 곳 뛰어내릴까. 엉. 지아는 그 손길들을 피하지 않았다. 반면 한도윤의 눈을 똑똑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특수단 최연소 요원 윤지아의 광기가 아주 살짝 스쳐갔다. 상무님, 낙법을 완벽히 익히면 어느 곳 떨어져도 안 죽습니다. 시범 보일까요? 한도윤의 안색이 굳어졌다. 이 여자는 과거의 윤지우가 아니었다. 확실히 달랐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지금 자신의 코앞에 있는 여자가 넥타이 하나로 3초 만에 사람의 목숨을 앗을 수 있는 특급 살수라는 사실을. 이 지아의 반격은 비로소 첫 시동되었다. 아침 11시 태산건설 사무실의 공기는 싸늘했다. 마치 한겨울 얼음처럼 차가운 정적이 윤지아의 주위를 맴돌았다. 사원들은 모니터 뒤에 숨어 채팅창을 수군거리고 있었다. 겨우 살아난 윤지우가 그것도 상무의 코앞에서 눈을 부릅을 뜨고 대들었다는 사실은 이미 사내 메신저를 타고 전층으로 뻗어나간 뒤였다. 지아는 짐짓 모르는 척 동생의 사무용 PC를 켰다. 비밀번호는 생일 간단했다. 초기 화면이 켜지자 가장 먼저 눈에 보였던 것은 결전일이라 적힌 메모장 위젯이었다. 그 날짜는 금일 당일이었다. 금일이 무슨 날이지? 그녀가 까닭을 찾을 새도 없이 옆 가림막 너머로 시끄러운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아이지우 씨 목숨 건져왔으면 일은 마쳐야. 멍하게 화면들만 보고 있으면 안 되지. 저번 달 309 재료 명세서 아직도 작성 안 했지? 강대리였다. 강수진 진한 화장에 고급 목도리를 감은 그녀는 매일 윤지우를 가장 지독하게 괴롭혔던 인간 중 하나였다. 동생의 다이어리엔 수진 언니가 내 기획안을 또 자기 이름으로 올렸다는 내용이 가득했었다. 지아는 지그시 고개를 틀어 강대리를 쳐다보았다. 당장 하고 있습니다. 어투가 왜 그래? 선배가 물으면 미안합니다가 먼저 아니니 며칠 놀더니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강대리가 한숨 쉬며 걸어왔다. 손에는 따뜻한 원두 커피가 담긴 종이컵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지아의 책상 모서리에 걸터 앉아서 고의인 듯 커피를 지아의 키보드 쪽으로 엎었다. 촥. 갈색 액체가 키보드와 서류 위로 뿌려졌다. 확실한 악이었다. 예전에 윤지우였다면 기겁을 하며 수건을 찾으며 미안합니다를 반복했을 것이다. 강대리는 그 모습을 고대하며 입술 끝을 올렸었다. 그러나 지아는 꿈쩍하지 않았다. 커피가 뚝뚝 흘러 바지를 축이는 것을 덤덤하게 지켜보던 그녀가 느릿이 고개를 들고 강대리의 눈을 쏘아봤다. 어머나 죄송해서 어쩌나? 손목 삐끗에 치워. 강대리의 말이 꽉 막혔다. 헉 치우라고 네가 부었잖아. 사무실의 클릭 소리가 단번에 그쳤다. 지아는 의자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그녀의 키는 170cm. 굽 높은 힐을 신은 강대리보다도 확실하게 키높이가 높았다. 지아는 한 발짝 다가섰다. 거력적인 중압감이 강대리의 온몸을 옥죄었다. 이 도른게 지금 선배한테 선배 대우받고 싶으면 사람답게 처신해. 따가운 커피를 사람 쪽으로 쏟는 건 장난이냐? 범죄이지. 순경 부를까? 상해 죄목으로. 지아의 눈빛은 차가운 빙하 같았다. 강대리는 직감적인 공포를 느꼈다. 들고 있던 종이컵이 부들부들 떨렸다. 너 진짜 윤지우 맞아? 그럼 허상이니. 얼른 닦아. 서류 젖으면 내가 물어낼 거야. 그때 멀리에서 송 부장이 씩씩대면서 달려왔다. 야, 아침부터 왜 또 난리이냐? 지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지아는 시선을 송 부장에게로 옮겼다. 마치 벌레 한 마리를 보는 듯한 귀찮은 눈빛. 부장님, 강 대리님이 업무 스트레스가 크신 건가 봅니다. 손을 이리도 떠시네요. 의원이라도가 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병가 처리해 주시죠. 지아는 책상 위에 수건을 뽑아 강 대리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고운 말로 할 때 치워라. 내 손이 빗나가 버려. 내 얼굴 뭉개 버리기 전에. 강 대리는 창백히 질린 얼굴로 후다닥히 수건으로 책상 닦기 시작했다. 송 부장은 턱을 쩍 벌린 채 그 장면을 구경할 뿐 감히 뛰어들지 못했다. 윤지유에게서 뿜쳐져 흐르는 기운은 예전에 그 연약한 말단 사원이 아니었다. 야전에서 수많은 적을 베어냈던 군인의 패기가 정장이라는 포장지를 찍고 흐르고 있었다. 낮에 이시지아는 옥상 계단 CCTV 사각구역에 앉아 동생의 휴대폰과 사무용 태블릿을 비교하고 있었다. 커피 사건 이후 아무도 그녀에게 접근하지 않았다. 덕분에 그녀는 간섭받지 않고 태산건설의 흑막을 들추어낼 수 있었다. 동생이 흘린 녹음 파일 속 입찰 서류 날조. 지아는 태산건설의 사내 인트라넷을 살피며 강원도 터널공사 핵심 문건을 뽑아냈다. 하지만 주요적인 공사 지시서와 자재 명세서는 암호가 걸려 확인이 어려웠었다. 비밀 등급 A, 임원급 이상 확인 가능. 지아는 한숨 쉬다. 정면 승부로는 깰 수가 없다. 그때 동생의 다이어리 맨 뒷장에서 기이한 낙서를 찾아냈다. 지하 2층 주차장 304번 구역. 지아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점심시간이 끝나가는 시끌벅적 틈을 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갔다. 컴컴한 지하 주차장. 304번 기둥 뒤에는 낡은 소화기함이 있었다. 지아는 주위를 살핀 뒤 소화기함을 열었다. 소화기 뒤쪽 먼지 덮인 틈새에 검은색 USB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찾았다. 동생은 어리숙지 않았다. 자신이 위험해질 것을 알고 대비를 해버린 것이다. 지아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았다. 1층 로비 화장실 가장 안쪽 칸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다. USB를 꽂자 수십 개 한글 파일과 영상들이 뿜어져 나왔다. 진짜 투입자재 하급 중국산 시멘트 서류상 자재 최고급 국산 KS 인증 시멘트 차액 리베이트 내역 수신인 한도윤. 송재호 부장 확실한 증거였다. 이것만 까발려도 태산건설은 무너내릴 것이다. 그러나 이지아는 안주하지 못했다. 그저만 회사를 닫게끔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다. 동생을 죽이려 했던 놈들에게 지옥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다. 문건을 찾아보던 지아의 눈이 한 곳에 꽂혔다. 오늘 날짜 저녁 7시. 폐공장 시찰 및 현장 점검이라는 핑계로만 꼬여있는 송 부장의 스케줄.
장소는 경기도 외곽에 버려진 물류창고였다. 현장 점검 개 같은 소리. 그곳은 태산건설이 하청업체들을 불러다 돈을 뺏어내고 협박하는 소위 교육장으로 쓰이는 곳이라는 메모가 적혀놓여 있었다. 중역들은 크게 기겁해 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곧 경비원 넷이 무기를 뽑아들고 험악하게 쇄도해왔다. 지아는 조용히 비웃음을 흘렸다. 가혹한 특수전 교전에 비하면 이 모든 것은 소꿉장난에 불과했다. 지아는 떨어지는 무기를 가볍게 회피하고 즉각 적의 복부를 주먹으로 강타했다. 군더더기 없는 반격, 고통의 찬적이 바닥에 나뒹굴자 곧바로 또 다른 두 놈이 합세해왔다. 지아는 불편한 구두를 신은 채로 탁자를 디딤돌 삼아 날렵이 뛰어올랐다. 채공 상태에서 회전하며 덤벼든 두 놈의 앞면에 완벽한 발차기를 꽂아 넣었다.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단 30초. 실내의 바닥은 신음하는 거구들로 가득했다. 지아는 흐트러진 옷을 정리하며 굳어있는 한도윤에게 걸어갔다. 이사님, 부리려면 부디 쓸만한 녀석들을 데려오시지요. 한도윤은 두려움에 질려 턱을 달달 떨고 있었다. 눈앞의 존재는 괴물이 분명했다. 너 대체 누구야? 윤지유 아니잖아. 누가 날 캐라고 시켰어? 경쟁사야. 얼마 받았어? 내가 더 얹어줄게. 말해봐. 얼마야? 지아는 한도윤의 귓가에 조용히 다가가 속삭였다. 돈 따위 필요 없고 숨 죽여 기다려. 이건 시작일 뿐이니까. 지아는 차분하게 방을 빠져나갔다. 승강기가 닫힐 때까지 실내의 그 누구도 꼼짝하지 못했다. 한도윤은 주저앉은 채로 떨며 어디론가 급히 연락을 취했다. 조 실장, 지금 당장 애들 전부 다 동원해. 위험만 하지 말고 숨통을 끊어. 그래, 완벽하게 지워버려. 그의 두 눈에 지독한 살기가 맺혔다. 도심의 야경은 눈부셨다. 네온사인이 일렁이는 번화가 이면에 아주 캄캄한 뒷골목. 지아는 차에서 내린 후 귀가하는 시대를 하다 급히 방향을 꺾어 인적이 끊긴 철거 예정지로 걸음을 옮겼다. 의도한 바였다. 건물을 빠져나온 순간부터 꼬리가 붙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짙은 썬팅의 승합차 한 대와 바이크 두 대. 평범한 건달이 아닌 살인 청부업자들. 한도윤, 예상보다 제법 서둘렀군. 지아는 허름한 폐건물의 2층으로 가볍게 올라갔다. 이곳은 시야가 넓고 도주로가 많은 완벽한 사냥터였다. 그녀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다. 넥타이는 풀어 양주먹에 꽉 감았다. 구두는 진작 벗어던졌다. 차가운 흙바닥에 맨발이 안착했다. 슥. 어둠 속에서 살기가 느껴졌다. 하나 둘 셋. 도합 7명. 놈들은 은밀하게 다가와 사방을 좁혀오고 있었다. 손에는 강목 따위가 아니라 예리한 사시미와 손도끼가 쥐어 있었다. 확실히 목숨을 앗아가려고 온 놈들이었다. 여기 숨으면 우릴 피할 줄 알았나? 제일 거대한 놈이 어둠에서 걸어 나왔다. 얼굴에 흉터가 있는 조 실장이라 불리는 해결사였다. 아가씨 솜씨가 좋다지 경호팀을 아주 묵사발로 만들었다며. 하지만 우린 그 새끼들이랑 달라. 장난 따윈 없어. 지아는 피식 비웃었다. 진지하게 나온다니 다행이네. 나 역시 싱거운 건 딱 질색이거든. 오만 방자 한 년 발목만 썰어서 데려오라셨다. 시작해. 조 실장의 수신호에 맞춰 적들이 달려들었다. 독한 살기가 전신을 찔렀다. 지아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다. 도끼날이 머리칼을 스치고 시멘트 벽면에 꽂혔다. 불똥이 튀었다. 지아는 놈의 팔을 강하게 틀어쥐며 그대로 업어치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놈은 버텨냈다. 보통 힘이 아니었다. 지아는 침착하게 발 뒤꿈치로 적의 발등을 짓밟은 후 팔꿈치로 앞면을 후려쳤다. 퍽! 놈이 비틀거리는 틈을 타서 손에 쥔 도끼를 빼앗았다. 차가운 쇳덩이에 감촉이 전해졌다. 이제부터는 오롯이 군인의 무대였다. 707이 왜 그리 무서운지 알아? 거긴 사람 죽이는 법만 배우거든. 하지만 난 UDT야. 우린 살상, 구조, 파괴 모두 다해. 물론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다. 아직 내 정체를 드러낼 수는 없었으니까. 지아는 도끼 자루로 돌진하는 적의 명치를 찌르고 곧장 돌아 뒤따르던 자의 무릎을 쳤다. 빠각하며
뼈가 부서지는 소음이 공터를 울렸다. 크악! 내 다리 비릿한 피내음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지아는 무용수처럼 아주 날렵하게 움직였다. 건장한 7살수들이 여자 하나를 막지 못하고 푹푹 쓰러졌다. 치명타만 골라 때려 완벽한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숨통은 끊지 않았다. 아직은 홀로 남은 조 실장이 경악한 얼굴로 뒷걸음질을 쳤다. 넌 뭐야? 특수요원이냐? 여자라며? 내가 여자인 게 아니라 네가 존나 약한 거야. 지아는 단숨에 다가가 놈의 목을 틀어쥐고 단단한 벽면에 콱 밀어붙였다. 헉. 조 실장의 다리가 허공을 허우적거렸다. 지아의 악의 힘은 거대 프레스기 같았다. 한도윤 놈, 지금 어디 박혀 있어? 난 진짜 몰라. 우린 그저 수고비만. 지아가 쥔 손의 압력을 확 높였다. 목이 꽉 짓눌려 조 실장의 안색이 시퍼렇게 죽어갔다. 내 마지막 경고다. 한도윤, 오늘 밤 어디로 도망쳤어? 보험 장부 챙기러 간다고 들었어. 조 실장은 살고자 손을 뻗어 바닥에 핸드폰을 가리켰다. 지아는 그를 바닥에 쾅 패대기치고 떨어진 폰을 주었다. 통화 내역 별장 관리자 별장. 지아는 놈의 머리채를 잡아 확 끌어올렸다. 별장이 어딨지? 주소 불어. 가평 설면 그 안쪽에 은밀한 금고가 있어. 오늘 밤에 내용물을 챙겨서 공항으로 곧장 튄다고 했어. 내용물? 어떤 거? 비자금, 장부랑 네 동생 납치 당시 찍어둔 비디오의 원본. 지아의 두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단순한 폭행 비디오가 전혀 아니었다. 그 금수만도 못한 놈들이 동생을 농락하는 영상을 남겨서 협박용 패로 쥐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머릿속에 이성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지아는 놈의 얼굴을 바닥에 강하게 쳐박아 기절시켜버렸다. 이제 더 이상 이성적인 대처는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진짜 핸드폰을 꺼냈다. 전원을 켜니 부재중 통화가 수십 건 있었다. 그녀는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충성, 윤 준장님 어디십니까? 부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부관의 다급한 목소리. 하지만 지아의 목소리는 지옥 불귀신처럼 한없이 낮고 차가웠다. 강대위 넷. 지아는 강대위의 만류를 단호하게 거절하며 조용히 그곳을 향해 갔다. 피투성이 재킷과 상처투성이 얼굴, 그리고 한 팔을 다친 상황. 그럼에도 그녀 눈빛은 무섭도록 차가웠다. 그녀는 한도윤 곁에 섰다. 한도윤은 그녀의 눈을 보고 얼어붙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 여자는 윤지우가 아니다. 윤지우와 똑같이 생겼지만 전혀 다른 존재였다. 너 누구야? 지아는 대답 대신 바닥에 떨어진 놈의 몽블랑 만년필을 주워들었다. 궁금해? 그럼 알려줄게. 그녀는 한도윤의 멱살을 잡고 귀에 속삭였다. 이석. 그녀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단 준장 윤서아. 내가 반쯤 죽여놓은 윤지우의 쌍둥이 언니. 한도윤은 극심한 공포에 질려 두 눈을 부릅떴다. 군장성. 그것도 특수부대. 벌벌 떨던 그가 무릎을 꿇고 엎어졌다. 눈물이 바닥을 적셨다. 제발 좀 살려줘. 내가 다 갚을게. 돈 다 줄게. 정말 다 줄게. 제발. 지아는 차갑게 웃었다. 돈 필요 없어. 너 같은 쓰레기는 재활용도 안 되거든. 지아는 만년필을 준 손을 높이 쳐들었다. 한도윤이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지아는 그을 찌르는 대신 옆에 있던 노트북을 낚아채 바닥에 내리찍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를 꺼내어 박살내버렸다. 이건 내 동생의 수치스러운 기록이니까 내가 없앤다. 하지만 널 위한 지옥은 따로 준비했어. 그녀는 강대위를 돌아보았다. 묶어. 그리고 이 별장 지하부터 사사히 뒤져. 마약, 불법, 무기, 감금된 피해자들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내서 경찰청장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넘겨 언론사회도 뿌리고. 알겠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밖을 보았다. 빗줄기는 더 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아주 철저한 파멸을 위한 순서가 남아 있었다. 새벽 4시 저택 정원에는 수많은 경찰과 구급차의 사이렌이 시끄럽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헬기 소리가 산을 울렸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대형 사건이었다. 태산건설 한도윤,
상무 특수별장에서 마약 파티 및 집단 성폭행 혐의로 체포 현직 군부대 범죄 현장 급음, 시민 제보로 출동 주장. 지아는 현장이 정리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전술복이 아닌 찢어진 정장 차림으로 돌아와 있었다. 부하들은 철수시켰다. 이 모든 공은 익명의 제보자와 경찰에게 돌렸다. 군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공식화되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연행되어가는 한도윤의 몰은 처참했다. 양다리가 모두 부러지고 퍽이 어스러진 채 들것에 실려가고 있었다. 그는 지하 쪽을 보며 무언가 웅얼거렸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지하의 손에는 한도윤의 금고에서 찾아낸 진짜 장부와 USB 원본이 들려 있었다. 이것만 있으면 태산 건설 오너 일가는 물론 그들에게 뇌물을 받은 정계 인사들까지 모조리 엮어 넣을 수 있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자신의 차로 돌아왔다. 차문을 닫자마자 참았던 고통이 밀려왔다. 어깨에 총상, 온몸에 타박상, 긴장이 풀리자 손이 덜덜 떨렸다. 지아는 조수석에 놓인 동생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해맑게 미소 짓는 윤지유. 지유야, 내가 놈들을 전부 박살냈어. 널 아프게 할 사람 없어. 뜨거운 눈물이 흘러 사진을 적셨다. 독종인 윤지아 준장. 감정이라곤 없던 인간 병기가 짐승처럼 오열하며 울부짖었다. 그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뒤늦은 안도감이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병원이었다. 윤 준장님, 아니 보호자님, 지금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겠습니다. 지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무슨 일입니까? 혹시 동생이 아닙니다. 의식이 환자분,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눈을 뜨고 언니를 찾고 있어요. 지아는 엑셀을 밟았다. 피로도 고통도 잊었다. 차는 미친 듯이 서울을 향해 달렸다. 창밖으로 붉은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있었다.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 지아는 피 묻은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병실로 뛰어들어갔다. 산소 호흡기를 뗀 지우가 힘겹게 눈을 뜨고 있었다. 퉁퉁 부었던 얼굴은 많이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창백했다. 지유야. 지아가 침대맡으로 달려가 동생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 하지만 맥박은 뛰고 있었다. 지유가 흐릿한 눈으로 지아를 바라보았다. 언니. 갈라진 목소리.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쏟았다. 그래 언니야. 언니 왔어.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지유가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언니 얼굴이 왜 그래? 또 싸웠어? 아니야. 그냥 좀 넘어졌어. 거짓말. 나 때문에 그런 거지. 지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의식을 잃은 동안 언니가 어떤 싸움을 해왔는지. 쌍둥이의 텔레파시 같은 느낌으로 언니의 분노와 슬픔이 전해져 왔었다. 고마워 언니. 그리고 미안해. 내가 너무 약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넌 약하지 않아. 넌 그 지옥 속에서도 버텨냈잖아. 내가 나보다 훨씬 강해. 지아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다 끝났어. 한도윤도 송 부장도 널 괴롭히던 사람들 다 벌받을 거야. 언니가 그렇게 만들었어. 회사 사람들은 걱정 마. 회사는 아마 당분간 아주 시끄러울 거야. 지아는 품에서 USB를 꺼내 지유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게 내가 목숨 걸고 지킨 정이야. 이걸로 세상이 바뀔 거야. 내가 해낸 거야. 지유는 USB를 꼭 쥐었다. 병실 TV 뉴스에서 속보가 나오고 있었다. 태산건설 압수수색, 한도윤 구속, 정재의 비리 게이트로 확산. 그 화면을 바라보는 자매의 손이 맞잡혔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할 일이 남아 있었다. 법의 심판은 시작되었지만 지아가 군인으로서 그리고 언니로서 세상에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희망에 관한 이야기여야 했다. 지아는 병실 창가에 서서 아침 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마지막 계획이 그려졌다. 군복을 입은 장군 윤지아로서가 아니라 피해자 윤지유의 언니로서 세상 앞에 설 시간이었다. 대한민국이 뒤집혔다. 뉴스에서는 연일 태산 건설 게이트가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윤지아가 확보한 이중 장부와 USB 속의 영상들은 그야말로 핵폭탄이었다.
경계 유력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었고 태산건설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다. 한도윤 상무는 병실 침대에 수갑이 채워진 채 검찰로 이송되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비굴하게 얼굴을 가렸다. 천하를 호령하던 재벌 3세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겁에 질린 범죄자 한 명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대중이 진정으로 열광한 것은 악의 몰락보다 그 어둠을 찢고 나온 내부 고발자의 존재였다. 세상은 윤지유를 주목했다. 국방부 중앙수사단 조사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윤서아 준장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 하나가 오늘따라 무겁게 느껴졌다. 맞은편에는 군 검찰관들과 인사사령관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윤서아 준장 귀관은 민간인 신분인 동생을 대신해 신분을 위장하고 허가 없이 병력을 동원했으며 민간인들에게 무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합니까? 군 검찰관의 질문에 지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인정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지휘관인 저에게 있으며 제 부하들은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조사실에 침묵이 흘렀다. 원칙대로라면 그녀는 옷을 벗어야 했다. 불명예 제대 혹은 군사재판 회부, 그것이 군의 법도였다. 하지만 인사사령관이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덮었다. 윤준장 자네가 구한 게 누군지 아나? 지아가 고개를 들었다. 자네가 박살낸 그 별장 지하실에서 실종 신고된 여생 2명과 미성년자 1명이 발견됐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그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었을 거야. 경찰청장이 직접 국방부 장관님께 감사 전화를 걸어왔어. 사령관은 안경을 벗어 닦으며 말을 이었다. 여론이 들끓고 있어 현실판 테이큰이라면서 자네를 영웅 취급하고 있단 말일세. 이런 상황에서 자네를 파면시켰다간 국방부가 역풍을 맞을 판이야. 하지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징계는 불가피합니다. 검찰관이 반박했다. 사령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물론 징계는 해야지. 감봉 3개월, 그리고 보직 해임 후 6개월 근신. 그동안 자숙하게. 이건 명령이네. 사실상의 면죄부였다.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절도 있게 격려했다. 감사합니다. 충성 조사실을 나오는 지아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별이 떨어질 각오로 시작한 싸움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군복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켰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계절이 바뀌어 낙엽이 지는 가을이 되었다. 한도윤과 그 일당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법정은 방청객과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한도윤은 수의를 입고 삭발한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는 재판 내내 반성문을 제출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지유 씨가 먼저 저를 유혹하려 했고 한도윤의 변호사가 뻔뻔하게 피해자를 모독하는 변론을 이어갔다.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왔다. 그때 검사 측 증인석에 문이 열렸다. 또각또각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자가 걸어 들어왔다. 윤지유였다. 그녀는 더 이상 휠체어를 타지 않았다. 아직 다리는 조금 절뚝거렸지만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 증인석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지만 그 어떤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판사가 물었다. 증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지유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방청석 맨 뒷자리를 바라보았다.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언니 지아가 보였다.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너는 강해. 지유는 마이크를 잡았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권력을 이용해 저와 동료들을 짓밟았고 그것을 즐겼습니다. 저는 오늘 저 자신을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지유는 품에서 수첩 하나를 꺼냈다. 태산건설을 다니며 꼼꼼하게 적어두었던 피해자들의 눈물이 담긴 업무일지였다. 여기 적힌 이름들, 정 과장님, 강 대리, 그리고 하청업체 사장님들, 그들은 가장이었습니다. 한도윤 상무의 갑질과 폭력에 삶이 무너져 내린
평범한 이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러 왔습니다. 지유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와 용기의 눈물이었다. 돈과 권력으로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부러뜨린 것은 제 뼈였지만 결코 꺾지 못한 것은 제 존엄입니다. 저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법이 허락하는 가장 무거운 벌을 내려주십시오. 법정 안에 정적이 흘렀다. 판사조차 숙연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윤지유라는 그가 벌레처럼 여기던 여자가 지금 거인이 되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주문. 피고인 한도윤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또한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법정 안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지유는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 뒷자리에 지하는 모자를 더 깊게 눌렀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이제야 진짜 끝났다. 3개월 후 경상남도 진해. 겨울 바다는 시리도록 푸르었다. 근신 기간이 끝나고 부대에 복귀한 지아는 다시 군복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의 도끼인 미친 게 윤준장은 아니었다. 훈련병들을 대하는 그녀의 눈빛에는 엄격함 속에 묘한 따스함이 서여 있었다. 윤준장님, 위병소에 면회객이 왔습니다. 부관의 보고에 지아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올 사람이 없는데 위병소로 나가자 낯익은 빨간색 경차가 서 있었다. 차문이 열리고 두툼한 패딩을 입은 지유가 내렸다. 충성, 윤서아 준장님 면회 왔습니다. 지유가 장난스럽게 경례를 흉내냈다. 지아는 피식 웃으며 동생에게 다가갔다. 여기가 어디라고? 겁도 없이 와.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이야. 에이, 누군 동생 구하러 탱크도 몰고 갈 기세였으면서. 언니 보러 서울에서 4시간을 운전해서 왔는데 문전 박대야. 지유가 보온병과 도시락 가방을 흔들어 보였다. 두 사람은 부대 앞 화재에 나란히 앉았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었지만 보온병에 담긴 유자차는 뜨거웠다. 나 회사 새로 구했어. 지유가 종이컵을 호호 불며 말했다. 그래, 어디? 작은 시민단체야.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월급은 태산건설대. 반도 안 되지만 마음은 100배 더 편해. 나 같은 사람들 도와주는 일이야. 지아는 동생의 옆구를 바라보았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아이, 겁 많고 여리던 내 동생. 하지만 지금 인나는 그 누구보다 단단해 보였다. 잘했네. 너랑 잘 어울려. 언니. 지유가 바다를 바라보며 불쑥 말했다. 나 예전에는 언니가 무서웠어. 맨날 훈련하고 상처투성이고 사람 죽이는 기술 배우고 왜 저렇게 살까 이해가 안 됐거든. 그랬겠지. 근데 이번에 알았어. 언니의 힘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한 거였다는 거. 언니가 내 그림자가 되어줘서 내가 다시 빛을 볼 수 있었어. 지유가 지아의 거친 손을 잡았다. 굳은 살이 박인 군인의 손과 펜대를 굴리던 직장인의 부드러운 손이 포개졌다. 고마워, 언니. 나의 영웅. 지아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다. 전장에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짐짓 무뚝뚝하게 헛기침을 했다. 영웅은 무슨 밥이나 먹어. 오다가 다시 걷겠다. 히히. 언니 귀 빨개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혀 하얀 포마을 일으켰다. 지아는 깨달았다. 자신이 UDT 최연소 준장이 된 것도 지옥 같은 훈련을 버텨낸 것도 결국은 이 순간을 위해서였음을. 사랑하는 사람의 웃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군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명예이자 훈장이었다. 지유야. 응. 앞으로 또 누가 널 괴롭히면. 지아가 시웃으며 주먹을 쥐어 보였다. 그땐 언니한테 바로 전화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참교육 시켜줄 테니까. 아 참나 무술 학원도 등록했어. 이제 내 몸은 내가 지킬 거야. 언니한테 배운 호신술도 복습하고 있고. 와, 정말? 그럼 우리 스파링 한번 해볼까? 에잇. 내가 준장님을 어떻게 이겨요? 봐주기 없기. 붉은 노을 내린 바닷가로 자매의 실루엣이 다정하게 번졌다. 최종적인 의미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력은 약한 사람을 짓밟는 순간 이미 썩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의 기록과 무너진 일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한 사람의 용기는 결국 세상을 움직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이유를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